저로 말할 것 같으면 풍주파 머시게류 미야모토 무사시 사무라이를 모시는 아무개 되시다. 지금 제가 모시는 미야모토 무사시께서 1대1 대련을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막 이지랄을 떨어요. 그 시다바리들이 원래 있어. 좀 겁나서 못하던 굿윌 헌팅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앞머리 좀 어떻게 해봐요 하는데, 이 영화를 유의해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지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영화의 어떤 캐릭터를 흉내내는 거죠.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하버드 머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할 거예요. 하버드 머리거든요. 하버드에서는 다들 이렇게 다녀요. 하버드에서 경제학도다 그러면 이제 두꺼운 책 한 두 권 하고 뭐 랩탑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돌아 다닙니다. 맷 데이먼 머리 보고 놀래긴 했어요.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그게 90년대에 유행하던 머리인데 최근에 맷 데이먼 머리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 연예인들 혹은 프로게이머들, 지금 제우스도 그 머리 하고 있고 많이들 하죠. 이렇게 약간 웨이브를 살짝 줘가지고 센타의 가르마 타는 거. 형, 거기는 하버드가 아니라 오송이잖아. 지금 너 있는 곳도 극장 아니고 방구석이잖아. 대충 봐. 오케이, 이제 서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굿 윌 헌팅. 굿 윌 헌팅. 주인공 이름을 좀 써두는 게 좋겠죠? 저도 안 헷갈릴 겸. 굿 윌 헌팅. 출연. 당연히 주인공 윌이 있죠. 션이 있죠. 스카일라가 있죠. 램보를 먼저 쓰고 싶네요. 샤키. 친구 1. 요 정도 더 필요할까? 친구들 있고, 오, 마이탄이 나오네 여기. 다른 사람은 안 써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최애 영화 볼 때마다 엉엉. 자, 사전 설명을 조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릭의 영화죠. 이 둘이 각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실베스타 스텔론 아저씨가 로키 각본을 쓰고 본인이 주인공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영화사를 돌아다녔는데, 네 각본은 좋다, 각본만 사줄게, 요런 꼴을 당했죠.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 아저씨가 트럭 운전도 하고, 뭐 소문에는 폰 배우도 하면서, 뭐 주연급 배우는 아니고 약간 뭐 즙배우 같은 걸 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메인 배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나가는 뭐 단역 뭐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텼어.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어느 영화사가 오케이 알았어, 너 주연 시켜줄게 해서 로키 영화가 탄생을 했고, 실베스타 스텔론은 이제 슈퍼스타가 되었죠. 이것도 비슷하게 베네플릭하고 맷 데이먼이 각본을 써서 영화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시켜주려고 했는데, 역시나 영화사들에서 너네를 주인공 시켜주는 건 좀 그렇다, 근데 각본은 사줄게 해서, 각본이 뭐 제가 아까 대충 보긴 했는데 5억 이상 받았어요.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을 주고 각본을 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저의 환상이 살짝 깨진 게, 아까 검색해 보다가 저는 이 각본을 맷 데이먼 벤 애플릭이 그대로 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둘은 이 천재 물리학자가 겪는 스릴러 각본을 썼대요, 처음에. 근데 영화사에서 이 각본을 산 다음에 거기 영화사 사장이 눈이 좋아서 이거 좀 바꾸자,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 드라마로 가자, 우리 감동으로 가자 해서 바꾼 각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굿윌 헌팅이라는 각본이고요. 이제 원래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긴 그렇잖아, 학자가 아니잖아. 아무튼 물리학에 이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애가 주인공이었는데, 요것도 자문 같은 걸 구하러 가다가 실제로 이제 물리학 천재급인 어떤 교수님한테 요거 이제 자문을 구하러 좀 다녔는데, 요 시나리오 내가 대충 보니까 물리학보다는 수학이 나은 것 같다, 그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물리학이 아닌 수학으로 바꾸고, 약간 나루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나루토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시기에는 원피스보다 더 재미있게 봤는데, 원래 나루토도 처음에는 주인공이 그냥 진짜 여우였다고 하죠. 얼굴이 여우,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편집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제 회의 끝에 많이 변형된 게 우리가 아는 나루토였고, 그래서 이제 초대박이 났잖아요. 고디런팅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벤 애플릭하고 맷 데이먼이 쓴 각본으로 둘이서
주연급을 맡아서, 벤 애플릭은 사실 주연은 아니긴 하죠. 이렇게 했고요. 저도 이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여기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좀 이렇게 바보짓을 많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벤 애플릭의 친동생이었더라고요. 여기서도 연기가 약간 심상치 않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전 안 본 영화긴 한데 그 영화로 온갖 주연상을 휩쓴 현재는 굉장한 배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화 촬영할 때도 애드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 각본가였던 벤 애플릭하고 맷 데이먼이 엄청 뭐라고 했는데 감독이 아니다, 쟤 냅둬봐, 쟤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냥 하게, 자유롭게 하게, 프리 액팅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영화가 굉장히 좀 돋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 영화의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단연 이제 로빈 윌리엄스 선생님이신데 약 10년쯤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스스로 세상을 떠나셔서 이때 이제 저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신병동에서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실제 실존하는 인물을 연기했던 그 영화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뭐지, 미세스 다우파이어 플러버였나? 뭐 무슨 이렇게 통통 튀는 무슨 외계 물질 같은 거 뭐 그런 영화도 그렇고, 제가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재밌게 본 게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죽음 자체보다도 이제 스스로 떠나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의 코미디 배우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와 웃음을 주던 사람인데 본인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은 어떻게 해결을 잘 못하셨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좀 다시 볼 용기가 좀 잘 안 났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번에 다시 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는데,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뭐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뭐 가장 잘하셨는지, 뭐 뭘 제일 잘했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가진 배우가 아니셨을까, 그 생각은 좀 합니다. 이분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소가 있는데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 눈빛이나 표정이.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힐링을 받았습니다. 눈은 울고 있는데 마음은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도 좋은 역할 나오셨었고, 피터팬도 하셨었구나. 뭐 또 주만지도 있었지. 진짜 많이 하셨구나.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자, 영화를 시작하면 차를 타고 친구인 척키가 윌의 집으로 마중을 나옵니다. 척키는 매일매일 차를 타고 윌을 마중 나오고 데려다 줍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이렇게 뭐 운전을 해주니까 꼬분 같은 그런 사이가 아니고 진짜 완전 슈퍼 절친, 거의 친형제 절친이고요. 실제로도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릭은 8살 때부터 실제 친구라고 해요. 한 동네에서 자랐고 8살 때부터 친구였고, 어렸을 때부터 둘 다 배우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보니까 이 영화를 촬영할 때도 절친 사이였고, 지금도 굉장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뭐 케미 이런 거는 이 영화에서 이제 어색함이 0.1도 느껴지지 않죠. 진짜 친구들이 그냥 싸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맷 데이먼도 상당히 체격이 좋거든요. 키도 180은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벤 애플릭이 키가 192나 돼서 조금 작아 보이더라고요. 맷 데이먼 키가 작지 않습니다. 체격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은 보스턴입니다. 제목이 굿 윌 헌팅이잖아요. 윌 헌팅이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이 윌 헌팅하고 척키는 보스턴 남부 출신이고 지금도 보스턴에서 평생 동안 살고 있고, 나이는 현재 20살입니다. 만 20살. 그러니까 애들이에요, 사실상. 램보 교수가 MIT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1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근데 램보 교수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즈상인가? 필즈상은 4년에 한 번밖에 안 주는 수학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상인데 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자겠죠.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MIT에 세계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이란 천재들은 앞에 다 앉아 있는데, 복도 칠판에다가 내가 문제 하나를 내놓을 거야. 이번 학기 내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조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나랑 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들 한번 풀어봐. 풀 수 있다면. 척키는 굉장히 좀 오만하고 거만한 캐릭터입니다. 좀 그럴만한 게 세계 최고의 수학자이니까. 어쨌든
윌하고 척키는 뭐 그날도 일 같은 거 하고 저녁에 펍에 가서 맥주 한 잔을 하러 갑니다. 그냥 매일 일상이에요. 그냥 뭐 일하고 그냥 잔잔바리 일 같은 거 합니다. 뭐 잔잔바리라고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척키는 현재 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때려 부시는 거 있잖아. 철거. 저도 철거를 한 2주 정도 투입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 학교의 별관을 부수는 그 철거 작업 한번 투입된 적이 있고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씨발 오한마질만 시켜가지고 진짜 손이 떨려서 헬스를 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던 짓하고 거의 똑같은 게 나와서 좀 추억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드릴 있잖아요. 원래 보통은 이제 땅을 빵꾸를 내잖아. 그 드릴을 가로로 찍어요. 그러니까 벽을 드릴로 쿵쿵쿵쿵 해서 이게 빵꾸를 팡팡팡팡팡팡 놓으면 오한마로 갖다 그걸 이제 두드러 까면은 이제 벽이 팍팍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철거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진짜 빡셉니다. 제가 오한마지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철거 작업 들어갔을 때랑 그 철도청에서 불러가지고 기찻길에 기둥 박은 다음에 위험 접근하지 마시오 그 띠 작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철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띠 작업하는 것도 좀 늙으신 분들이 오한마질은 젊다고 나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띠만 그 망치질할 때 잡아주고 그다음에 띠 작업만 하고 나보고 계속 오한마질을 시켜가지고 그때 손이 떨려서 헬스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날도 윌하고 척키하고 또 친구 2명에서 항상 4명이 몰려다니는데 이 4인방은 또 펍에서 이제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윌이 10시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간다는 거야. 10시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간다고? 평소에는 항상 12시까지 마시거든요.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열었는데 사실 윌은 현재 MIT 공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부예요. 그리고 MIT 공대 최고 수학자가 문제를 낸 복도에 칠판에 써 있는 그 문제를 보고 굉장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 문제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오늘은 술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거울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소를 하러 출근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른 아침에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봐요. 이제 마친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는 토요일에도 해야 되지만 이제 대학은 많이들 쉬잖아요. 그리고 이 토요일 날이 MIT 무슨 행사 날이었어요. 그래서 램보 교수는 그 행사니까 MIT 자켓을 입고 샴페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좀 평화롭게 교정을 거닐고 있었는데 샌드위치 같은 거, 핑거푸드도 좀 먹고 갑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와. 램보 교수님, 그 문제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램보가 클로스. 오늘 토요일이야. 문제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너네 알아서 하라고. 주말에 나한테 일 시키지 마. 뭐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까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모여 있어요. 뭘 못 참아? 문제 풀렸잖아요. 학교로 들어가서 칠판을 봅니다. 문제 해답이 써 있어요. 이 해답이라는 게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배움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답은 하면은 3, 마이너스 1 뭐 이런 답이 아니고 답도 존나 길어. 이건 뭐 어디서 뭐 베끼고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운으로 때려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칠판의 반은 문제고 반은 해답이 써 있는데 램보 교수가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 정승재 쌤도 이제 수학 하시잖아. 그 선생님들 보면은 수능 끝나면은 수능 날 바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키시면서 일단 본인이 한번 싹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냈구나 한 다음에 이번 정도 수능이면은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고 1등급 하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겠는데 이런 게 그냥 싹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MIT 교수 이 사람은 아마 종신 교수일 텐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내면 이 문제를 한 학기 동안 풀 수 있는 인간이 나올 확률이 뭐 대충 한 25%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한 학기는 고사하고 하루 만에 누가 이걸 풀어버린 거야.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이 복도에 있고 다들 눈을 초롱초롱 하고 있어요. 램보 교수가 뒤로 돌아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풀었어? 잭? 저 아닌데요? no. 마크? no. 지금 문제 푼 새끼는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적인 야구가 아니고 그냥 동네 주니어 야구. 그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맥주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그리고 야구장에서 윌이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 새끼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자기를 괴롭혔던 애를 야구장에서 발견하고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차 타고 집에 가는데 길에서 그 패거리가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일진짓 하던 이 동네 일진 새끼들. 근데 나이를 20살 처먹었는데도 아직도 몰려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시비 걸고 이런 좀 불량한 애들이에요. 윌이 차를 세우라고 하고요. 윌의 친구들 3명은 워낙 의리가 있기 때문에 윌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내립니다. 윌은 차에서 내려서 그 일진 패거리들이 있는 곳으로 웃으면서 뛰어갑니다. 헤이 막! 나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이 씨발년아!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6명이고 윌의 패거리가 한 4명 정도 되는데 이 윌하고 척키가 일단 싸움을 좀 잘하고요. 나머지 2명도 꽤 잘 쳐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윌은 좀 적당히 팬 다음에 말아야 되는데 좀 너무 때려. 마운트 탄 다음에 계속 작살을 내버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떠요. 경찰이 떠서 다른 애들은 폴리스 폴리스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데 윌은 거의 정신 놓고 계속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잡히는데 윌만 잡히는 과정에서 경찰을 릴을 폭행해요. 세게는 아니고 약간 적당한 수준으로 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월요일이 되었어요. MIT 뭐 수학과겠죠? 무슨 과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수학과 수업이 열렸는데 월요일 아침 9시 수업인데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램보 교수가 나와서 내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가 아마 그 영웅을 보기 위해서 온 거겠지. 복도에 써져 있는 답을 봤다. 나도 생각지도 못한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더구나. 오케이, 자 이제 나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너는 뭐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MIT 학교 생활은 이제 뭐 탄탄대로라고 보면 된다. 내가 너한테 뭐 전액 장학금 플러스 나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플러스 나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조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내가 책임져 줄게. 문제 푼 사람 이제 나와. 안 나오죠? 없죠. 문제 푼 사람 지금 감옥에 있죠. 램보 교수가 화가 좀 났어요. 그러시겠다. 기싸움 하시겠다. 오케이. 방금 내가 들어오면서 복도 칠판에다가 나와 함께 수학을 연구하는 교수진들이 2년에 거쳐서 푼 문제를 적어놨어. 저번 주에 문제를 풀었던 친구, 이것까지 한번 푼다면 내가 널 인정해주지. 윌은 웬일인지 월요일에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웬일인지가 아니네요. 법정 출두를 해야 되네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토요일부터 한 1박 2일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충 조사를 받고 거주지가 명확하니까 일단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 그래서 집에 이제 돌려보내진 거고 대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폭행으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쌈박질한 거 쌍방이고 서로가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아. 왜냐면 얘도 동네 불량배였잖아. 얘도 뭐 폭행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게 좋게 합시다. 합의는 되겠죠. 문제가 경찰 폭행이야. 경찰 배를 한 대를 때렸어요. 뭐 심하게 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면 경찰 때리면 총 맞을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 지랄을 하고 사실 윌은 몰래 이 문제를 풀고 도망갔지만 인정 욕구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바로 학교로 달려갑니다. 빵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복도를 갔더니 또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놓이고? 하고 잠깐 들여다보다가 interesting. 바로 풀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이 256 이게 아니에요. 답이 그림이에요. 내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수학의 답인데 그림이야. 뭐 영화를 직접 보셔. 난 설명을 못하겠어. 나 완전 개빡대가리여가지고. 아무튼 램보가 어떤 청소부가 칠판에 낙서하고 있는 걸 보고 Hey you! 너 뭐 하는 거야? 낙서하면 안 돼! 이러니까 윌이 정답을 다 써놓고 I'm sorry 이러고 갈라 그러는데 램보가 아까쯤에 좀 자존심이 상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화풀이도 할 겸 해가지고 이리 와봐. 너 누구야? 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리 와보라니까 fuck you 이러면서 이제 얼굴은 잘 안 보여주고 뒷모습으로 fuck you son of a bitch 이러고 그냥 욕을 하고 가버려. 램보 교수가 아이 미친 새끼 이러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데 조교 이 노예 새끼가 칠판을 보고 꿈쩍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램보가 야 니 뭐하냐 빨리 가자 책 들고 와. 교수님 왜?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램보 교수가 뭔 개소리냐고 씨발 이거 나하고 MIT 수학 교수들하고 5명에서 대가리를 맞대가지고 2년 동안 푼 거라고 이 새끼야 이거 아까쯤에 써놨는데 이걸 너 누가 맞추냐고 이 새끼야. 와서 봤는데 정답이 써있어. 윌은 또 친구 3명과 함께 4명의 패거리죠. 4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러 펍을 갑니다. 하버드 앞으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하버드 펍이에요. 하버드 학생들이 뭐 당구도 치고 맥주도 마시고 이런 곳이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척키가 벤 애플릭이 조금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beautiful girl 이러면서 하버드생을 꼬시려고 도전을 합니다. 여자 두 명이 앉아 있었고요. 뭐 안녕, 잘 지내, 자주 와, 뭐 가끔 와.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인 거지? 뭔가 수업에서 본 것 같다. 무슨 수업? History. 이렇게 이제 여자를 꼬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머리를 한 어떤 경영학도 같은 새끼가 나타납니다. 이 학교 학생이라고? 나 지금 중요하니까 방해하지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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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신기해가지고 네가 아까 역사 수업에서 이 여자를 봤다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여자긴 한데 뭐 새로 개설된 강의인가? 나는 히스토리라는 강의가 있는 줄 모르겠는데 뭐 대충 그래. 역사 얘기 좀 해볼까? 뭐 수업은 좀 어땠어? 뭐 초급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이제 여자분이 그 남자, 사실 찝적대던 남자거든요. 그 남자한테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베네플릭, 척키의 이 수작질을 방해합니다. 네가 역사 수업을 듣는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볼게. 난 그냥 남부시장 경제혁명에 관한 네 식견이 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어? 뭐 그러니까 내 논지는 남북전쟁 이전에 경제 양상, 특히 남부의 경우에는 토지 자본주의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의학을 죽여요. 그때 이제 뒤에서 보고 있던 맷 데이먼이 나타나가지고 당연히 그러시겠지. 너 대학원생 1학년생이구나. 마르크스 사학자나 피트 게리슨의 저서를 읽었나 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뭐 머시기 말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나도 알아. 그거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써 있던 거지? 그러면서 너는 아마 대학원생 2학년 때는 머시기를 배울 거고 3학년이 되면 머시기를 배울 거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나오거든요. 요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제 식대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어떤 잘난 척하는 하버드생 남자애가 척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작업을 거니까. 그러면서 지식으로 의학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윌이 나타나서 슈퍼 초천재 윌이 나타나서 얘를 물먹이는 장면이죠. 네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말이지 그거 몇 페이지 몇 줄에 나왔던 거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보면은 오케이 너 지금 롤 좀 했다고 지금 기가 살았구나. 티어가 어디쯤 돼? 에메랄드. 에메랄드구나. 너 처음에 롤 배웠을 때 막타를 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을 거야. 맞지? 라인전을 할 때 상성을 외우고 우리 서포터가 뭐가 나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부시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정글 선생 같은 걸 보면서 배웠을 거야. 그리고 나서 너 실버가 되었을 때는 우리 정글의 동선과 상대 정글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나한테 갱을 올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계산을 하면서 푸시를 할지 받아먹을지 결정을 했을 거고 그리고 네가 골드 정도 됐을 때는 챔피언들의 상성과 강한 타이밍과 어떤 아이템을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고 그걸로 게임을 진행해 왔을 거야. 맞아? 슬슬 어안이 벙벙해지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한 친구가 쪽도 못 쓰고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에메랄드쯤 된다고 깝치러 왔는데 윌은 챌린저도 아니야. 프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지? 고전파 시절 페이커 같은 거야. 아직 프로 데뷔는 안 했는데 솔랭에서 프로를 다 쳐패는 새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윌을 데뷔 전 페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판기야. 그리고 윌이 얘기합니다. 뭐 혹시 꼬우면 1대1 라인전 한 판 하실? 이러니까 상대가 I'm sorry 이러고 그냥 뒤로 뺍니다. 형 설명이 너무 짜쳐. 네가 이걸 봐. 이거 어떻게 부에 대해서 특히 상속된 부에 대해서 버커스에 져서 에식스 카운티의 노동 98페이지를 인용했네 너. 도용했네. 계속 그렇게 도용할 생각이야? 이 문제에 대한 네 견해가 없는 거야? 너는 씨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1년에 2억씩 갖다 바치면서 남들이 읽지 않는 특이한 책을 읽고 네 견해인 양 이 펍에 와서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는 게 뭐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시간당 1,500원 내고 도서관이나 가지. 씨발 족반다고 1년에 2억씩 내면서 하버드를 다니냐 이 개 병신 새끼야? 꼬우면 나가서 한 판 뜨든지 개새끼야. 왜? 너도 흑잘스처럼 쫄아가지고 맞짱을 못 뛰겠냐? 병신 새끼야? 뭐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약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아까쯤에 꼬심을 당하던 여자 반대편에 있던 여자가 윌한테 다가옵니다.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너 정말 바보구나. What? 나보고 바보라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죠. 윌 입장에서는. 내가 45분 동안 너 쳐다보면서 맥주 마셨는데 왜 나한테 와서 번호 안 따? 윌이 당황합니다. 윌은 에이다 일지도 여자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컨피던스한 여성이에요. 하버드 여대생이잖아. 그리고 외모가 되게 아름답진 않지만 매력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직접 왔다 이러며 전화번호를 냅킨에 써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까 재수없는 하버드생 있지. 얘는 지금 그 펍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전략이 안 먹히잖아. 그래서 펍 옆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 가서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뭐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어떤 부의 세습에 대해서 짓거리고 있는데 윌이 그걸 이렇게 쓱 보더니 저 시벌놈이 이러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던킨 도너츠 유리를 사이에 두고 팡팡 두드린 다음에 헤이! 네가 좋아하는 여자 있지? 걔가 나한테 전번 줌! 이러면서 전화번호 보여주고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윌 헌팅이 만약에 정말 남들 모르게 그냥 수학 문제를 풀고 싶었다? 굳이 MIT 공대에 있는 수학과 건물에서 청소를 하면서 거기 복도에 써져 있는 문제를 과연 풀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이번에 펍에서도 어떤 잘난 척하는 남자를 물먹이기 위해서 네가 방금 얘기한 거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줄에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근데 윌도 약간의 과시욕 혹은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램보 교수는 첫 번째 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최고의 수학자들이 2년 동안 풀었던 문제를 하루 만에 풀어버린 새끼가 나타난 거잖아. 이거는 미쳤다리 해가지고 그 도망간 애가 퍽큐하고 도망간 애가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잖아. 그래서 MIT 공대 그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 그 관리 건물 있잖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건물에 직접 행차하십니다. 행차해서 Excuse me, 얘가 캠퍼스 관리 사무소 맞소? 예, 무슨 일이시죠? 여기 일하는 학생 이름 알고 싶어서요. 존나 무례하죠. 존나 무례해. 자기가 누군지 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I'm Professor Lambo. 나 수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필즈상 수상자. 나 지금 금붕어 똥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조교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 램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동에 있는 아저씨 2명은 거기에 전혀 동조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램보가 얼마나 거만하냐면요. 내 빌딩에서 청소하는 애 이름 좀 알려줘 라고 하거든요. 뭐가 내 빌딩이에요? 자기 빌딩이 아니잖아요. MIT라는 대학교의 어떤 동은 아마 수학동이겠죠. 그 동은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 근데 마이 빌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은 무슨 빌딩? 이러니까 램보는 옆에 조교를 쳐다봐요. 아, 이동입니다. 아, 이동. 이 정도로 거만해.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있는 곳은 마이 빌딩이야. 너네는 내가 물어보는 거 그냥 대답만 하면 돼.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매우 몹시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걸 알려줄 순 없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조교가 이분은 프로페서 램보 교수님입니다. 요게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맞다이ጥ로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등허리에다가 이렇게 뭐 깃발처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무라이가 어느 파이고 이름이 뭔지 여기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그 꼬붕이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이제 시다바리죠. 시다바리들이 등허리에다가 뭐 무슨 류, 무슨 파, 뭐 미야모토 무사시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사무라이가 배고프면 이제 밥 갖다 주고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사무라이가 누군가랑 싸우고 싶잖아? 그러면은 사무라이가 여기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칼찬 사람이 또 한 명이 와. 그럼 사무라이가 가가지고 야, you and me fight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턱짓을 해요. 이러면 시다바리가 예히 이러고 가서 그 칼을 차고 온 다른 사무라이 앞에 가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풍주파 머시게류 미야모토 무사시 사무라이를 모시는 아무개 되시다. 지금 제가 모시는 미야모토 무사시께서 1대1 대련을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이지랄 연병을 떨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웅성웅성 싸우나 보다 이러면은
그 상대 사무라이도 꼬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대 사무라이 꼬붕도 호다다닥 밥 먹다가 뛰어 내려와가지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송류 흑자파의 김흑자 이올시다. 이분의 역대 전적은 53전 몇 승 무패 막 이지랄을 떨어요. 그 시다바리들이 원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교라는 애가 이 자기 교수님이 약간 지금 좀 부끄러운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야 씨발 이분 램보 교수님이야. 그 앞에 있던 노동자가 이 사람은 헤이스 교수야 어쩌라고 병신아 이런 느낌이죠. 램보 교수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플리즈. 주머니에 손은 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그 청소하는 애를 알아내게 되는데 PO라고 합니다. 저도 뭔지 모르는데 폴리스 어쩌고요. 뭐 폴리스 오퍼인지 뭔지. 그게 뭐냐면 윌은 이번에도 지금 폭행죄로 내일 모레 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미 지금 폭행죄로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유급이긴 합니다. 무급은 아니고. MIT 공대에서 유급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램보 교수가 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걸 알게 되고 재판장을 구경 갑니다. 윌은 이제 검사가 앉아 있고요. 판사가 앉아 있고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재판을 받아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판사가 앉아 있으면은 옆에 검사가 앉아 있고 피고가 이쪽에 앉고 이제 변호사도 이쪽에 앉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고는 옆에 있고요. 그리고 윌은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재판장님, 헨리 워드 비처의 1887년 저서에 의하면 이러니까 검사가 말을 끊어요. 이봐요, 지금 20세기입니다. 윌이 얘기합니다. 말 끊지 말고. 저는 저를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 합중국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야, 네가 헌법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야 이씨. 고졸 새끼야. 잊으셨나 본데 자유란 인간의 숨쉴 권리와 같은 것이라 법이 너무 엄중해서 숨쉴 틈조차 없다면 인간은 상신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신? 상신? 이거 보십시오. 검사가 이럽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인물이 자기가 만약에 변호사가 된다면 검사의 피를 토하게 할 사람이라고 친구한테 들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윌은 진짜로 검사를 피토하게 만듭니다. 여기 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0분간 자네의 얘기를 들으며 자네의 전과 기록을 봤는데 놀랍더군. 1993년 6월 폭행죄 입건, 1993년 9월 또 폭행죄, 1994년 2월 차량 절도죄. 게다가 그때 자기 변호를 하면서 1798년 마차 소유권을 인용해서 기각시켰더군. 오 마이 갓. 1995년 1월에는 경관 사칭죄, 상해, 절도, 체포, 불응죄 모두 기각을 받아냈어. 피고인이 위탁 과정을 여러 곳 거쳤고 그중 3번은 심한 학대 탓에 강제로 옮긴 건 알아. 하지만 경찰을 때린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번에도 스스로를 변호해서 기각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나는 네 얘기 아예 듣지도 않겠다. 기소 기각 신청 기각한다. 보석금은 5만 달러. 땅땅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윌은 여태까지 이렇게 좀 자잘자잘한 잘못들을 많이 하며 살아왔고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이 법전이 얘 머리에 아예 들어있단 말이야. 얘는 모든 걸 다 외웁니다.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그냥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해서 여태까지 검사들 피를 토하게 하면서 전부 기각을 시켜왔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판사님을 오지게 만나가지고 너 네 변호하는 거 나 안 들을 거야. 너 그냥 네가 한 기소기각 신청 기각 보석금 5만 달러 땅땅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걸 램보가 꺼내줍니다. 원래 이대로 그냥 계속 구치소에 있던지 구치소에 있다가 정식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상 초범이니까 징역 한 3개월, 6개월 정도겠지만 엄청 큰 거죠. 램보 교수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네가 보석금을 내야지만 사회로 돌아올 수 있잖아. 근데 나 램보 교수야. 필즈상 수상자야. 그래서 내가 네 보증을 서주기로 했어. 내가 보증을 서줘서 너는 오늘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대신에 일주일에 3번씩 내 교수실로 와서 같이 수학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진료 상담 받아야 돼. 그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나가는 교수들이 이 정도까지 파워가 좀 있나 봐요. 나요. 백 램보.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수학을 푸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램보 교수가 일단 테스트를 조금 해보거든요. 문제를 내주면은 윌은 당연하지만 쓱 보고 나서 땅땅땅땅 풀어버리고요. 램보 교수는 그걸 보고 매우 흐뭇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조교의 마음. 조교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커피나 타러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건데, 저는 천재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천재들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영화를 보면 이런 범인들도 눈에 많이 밟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보이지조차 않았어요. 램보 교수한테 조교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이 램보 교수의 조교는 저 같은 범인 입장에서는 수학 천재 수준일 거예요. MIT 공대에서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의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런 천재의 스토리에서는 그 사람마저도 되게 하찮은 존재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라오니까 아무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에 좀 자의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 많이 열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들게 된 게 이런 영화를 옛날보다 덜 재밌게 보게 된 이유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심지어 이게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이걸 넘어서서 자의탁해서 누구의 성공을 보며 행복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몰락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대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도 그런 시대에 편승해서 그런 것들로 밥벌이를 하고 돈을 벌고 했던 사람이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윌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윌은 정신과 상담을 매우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램보 교수의 친구인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1대1로 이제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개의 공격을 해서 그 교수님의 멘탈을 깨버립니다. 아, 의사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바텀이신 거죠? What? 좀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아니, 제가 선생님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 근데 선생님 책을 읽어봤는데 게이인 게 너무 티나시던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자네 얘기나 좀 꺼내보게. 아니, 저는 좀 바텀 게이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신과 의사 멘탈을 흔들어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가 친구인 램보 교수한테 와서 나 저 새끼 도저히 치료 못하겠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신과 의사를 또 대령을 했겠죠.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정신과 의사는 요거였어요. 이거 뭐지? 최면 치료하는 사람. 당신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평온합니다. 7살 때로 돌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저는 너무 어리고 너무 왜소해요. 너무 작아요. 세상은 너무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7살 때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죠? 꿈을 많이 꿨어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뭔가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막 행복을 주는 그런 학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꿈에 대해서 더 말해볼래요? 저는 꿈이 있어요. 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선생님, 최면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최면 미국 최고 권위자 맞으세요? 이러면서 최면 선생님도 물 먹여가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5명을 갈아치우고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악연이 있는 션에게 데려갑니다. 션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한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이고요. 이분은 원래 램보 교수하고 같이 수학을 공부하던 수학학자였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현재는 정신의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뭐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랭킹이 되게 높은 학교, 이런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단과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엄청난 아이를 발견했다. 너 1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던 어떤 수학 천재 기억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아이야. 나 바빠서 안 돼. 제발 좀 해줘. 부탁해. 엄청난 슈퍼 천재인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왔어? 몇 명한테 보냈었어? 5명. 리키? 응. 마크? 응. 오케이. 근데 이번에 왜 내가 된 거야? 사실 너랑 비슷한 환경이었어.
아, 보스턴 남부 출신? 어허. 개천에서 욕 났네. 오케이, 오케이. 뭐 한번 해보지. 맞게 됩니다. 그렇게 숀과 윌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요. 첫 인사에서 뭐 악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의자에 털썩 앉아가지고 자, 시작합시다. 갑시다. 윌은 지금 거의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을 무너뜨리는 도장 깨기를 하고 있고, 이번 선생님도 어떻게 무너뜨릴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숀 교수님의 교수실이거든요. 여기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쑥 훑어보고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그림을 발견합니다. 담배까지 한 대 피우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쓸모없는 공부를 한다, 이런 비싼 책 같은 거 뭐하러 사서 모으냐 시비를 슬슬 걸고요. 뭐 여기 측 보더니 뭐 해부학 책 뭐 이런 게 하나 있었나 봐. 뭐 운동하세요? 아, 뭐 운동하고 있네. 웨이트? 노틸러스? 아, 후리에이트. 노틸러스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어. 노틸러스는 1990년대부터도 약간 명품이었나 봐. 윌이 바로,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좋은 기구를 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바로 노틸러스? 이렇게 물어봐요. 너 후리웨이트. 벤치 얼마 들어요? 130kg. 너는 얼마 들어? 뭐 책이 되게 많네요.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벤치가 밀리는 거죠. 윌이 50대 아저씨한테. 이제 그림을 발견하고 그림에 대해서 이것저것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구성이 어떻다, 색감이 어떻다, 뭐 누구를 따라 했는데 되게 조잡하다, 그러면서 그림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의 항구처럼 위태위태해 보여요. 머리 위에 사나운 폭풍 후 집채만한 파도, 노는 부러질 것 같고 너무 놀라 혼비백산한 지경이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항구로 치닫죠. 어쩌면 힘든 현실을 피하려고 정신과 의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과 의사를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쇼는 좀 다른 게, 빙고, 맞아, 인정을 해버려, 이 사람은. 그 전에 선생님은 뭐 게이인 거 인정 안 했죠. 최면 못 거는 거 인정 안 했죠. 근데 이번 선생님은 맞아, 그러니까 내일 할 수 있게 해줘, 앉아라고 하는데 선을 넘어버립니다. 잘못된 짝과 결혼했나 보네요. 입 조심해라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윌이 찾았다, 눈이 번뜩입니다. 아, 이 새끼 약점 찾았다, 눈을 번뜩여요. 그만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친 거죠. 부인을 잘못 얻은 거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딴 남자랑 눈 맞아서? 쇼온이 갑자기 안경을 벗더니 윌의 목을 졸라 벽에다가 밀쳐버립니다. 입조심하라 했지 새끼야. 한 번만 더 내 아내 모욕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 윌은 쫄지 않고 시간 다 됐다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램보가 밖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가지고, 램보는 숀의 사정을 알거든요. 사실 숀은 얼마 전에 사별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짝이었던 아내가 암에 걸려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2년은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매우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고, 그렇게 사별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램보는 그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공격한 윌을 너가 다시 보기 싫다고 해도 이해할게 라고 가려고 하는데, 목요일 4시까지 보내. 매주 목요일 4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훈: 벤치 130 치는 정신과 의사 건들지 말자. 관상 보고 맞춘 게 아니고 그림 보고 맞춘 겁니다. 어쨌든 쇼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참이나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윌이 아까침에 자기에 대해서 짓거렸던 얘기들이 사실 틀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맞췄어요. 아내에 대한 것만 빼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술을 한잔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윌은 저번에 번호를 땄던 스카일라에게 전화해서 데이트 약속을 잡고요. 아주 즐거운 데이트를 즐깁니다. 하버드생이어서 여자애가 조금 까탈스럽거나, 하버드는 보통 부자들이 다니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학비가 1년에 2억씩 하더라고요. 막 15만 달러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보통 다니니까 똑똑하고 부자이고 이래서 되게 깐깐하고 좀 도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여자가 굉장히 털털하고 쿨하고요. 그래서 윌은 상당히 반하게 됩니다. 둘이 햄버거를 먹다가 키스도 하게 되고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윌이 좀 놀랍니다. 또 당신이에요? 여태까지 정신과 의사를, 똑같은 사람을 2번 본 적이 없어. 한 번 자기를 상대하고 나면 지쳐서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으로 똑같은 정신과 의사를 2번째 보게 되는 거죠. 윌이 오자마자 션은 밖에 나가자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공원에 앉습니다. 앞에는 조그만한 호수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백조가 되게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고, 사람들도 뭐 산책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이러면서 되게 평화로운 공원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윌은 또 비아냥거려요. 숀 선생님, 뭐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는 백조를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면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어떤 결벽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매주 백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병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러면서 존나 조리돌림하는데 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날 잠을 잘 못 잘 정도였어.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숙면을 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오늘 너랑 상담하는 거 아까 3시에 알람 떠서 알았어. 뭔 생각인데요? 네가 그냥 어린애라는 거야. 넌 네가 뭘 짓거리는지도 몰라. 왜냐면 너는 보스턴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미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너는 뭐 미켈란젤로, 피카소 뭐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겠지. 너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거야. 그의 걸작품이 뭔지, 몇 년도에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 어디서 그렸는지, 미켈란젤로의 정치적 야심이 어땠는지, 교황이랑 관계가 어땠는지, 뭐 심지어 성적 성향까지 다 꿰고 있겠지. 근데 너는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 몰라. 난 알아. 나는 그 성당의 아름다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본 적이 있으니까 하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약간 미소를 짓는데 마치 그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자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늘어놓고 뭐 잠자리를 어떻게 했다,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너 다 외우고 있겠지. 근데 너는 여인 옆에서 눈 뜨며 느끼는 행복이 뭔지 몰라. 너는 터프한 애지. 근데 내가 너한테 만약에 전쟁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는 뭐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인용할 수 있겠지. 근데 너는 상상도 못해. 전우가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너한테 사랑에 대해 물어보면 사랑이 어떤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는 건지 넌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 근데 한 여자한테 완전히 매료되어서 신께서 너만을 위해 보내주신 천사로 착각하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너는 몰라. 이러면서 사실상 너는 그냥 존나 똑똑한 방구석 개백수 새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얘기를 조금 해줘요. 암 때문에 뭐 투병을 했다. 마지막 2달째에는 중증 그 센터에 들어가 있었겠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겠죠. 아내를 잃고 나서 진정한 상실감을 느꼈지만 넌 그런 게 뭔지 모른다. 왜냐면 그런 상실감은 타인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거니까. 너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맞지? 그래서 내 눈에는 네가 지적이고 자신감이 있기보다는 오만이 가득한 겁쟁이 어린애로 보인다. 네가 천재인 건 누구도 부정 못해. 근데 너는 딸랑 그림 한 장 보고 내 인생을 다 안다는 듯이 내 삶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어. 너 고하지? 윌이 살짝 흔들립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네가 뭘 느끼고 어떤 앤지 내가 올리버 트위스트 한 권 읽고 너를 안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올리버 트위스트가 이제 고아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내가 올리버 트위스트 한 권 읽고 고아인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씨부리면 너는 동의할 수 있어? 네가 짓거리는 게 다 그런 거야. 저도 이제 여기 숀 선생님의 뭐 설교 이걸 들으면서 좀 느낀 건데 윌이 하버드 펍에서 어떤 잘난 척하는 하버드생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뭐 이것저것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아는 척하지 새끼야 이러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윌은 정신과 선생님들을 볼 때 걔랑 똑같이 행동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책을 읽고 가서 그 선생님들의 약점을 발견해내고 그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서 거기 있는 책, 거기 있는 물건, 거기에 있는 그림,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소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예측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생하고 윌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윌은 펍에서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얼마나 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랑하지 않죠. 근데 하버드생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만 하니까. 그게 방어 기제니까. 자기가 돈을 존나게 많이 쓰면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자기도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또 남을 깔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꿀리는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걸 할 때 꿀리는 게 없어. 근데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날 때는 꿀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수없는 하버드생이 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잘난 척과 뭐 가시돋친 지식으로 정신과 선생님들을 공격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숀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고. 윌은 스카일라하고
매우 행복한 즐거운 데이트를 했잖아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연락을 안 했거든요. 이날도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가 헬로우조차 못 해보고 그냥 끊습니다. 왜냐하면 윌은 진지한 관계를 무서워해요. 진지한 관계가 되었다가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윌은 고아 출신이고요. 여기저기로 이제 입양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차례 파양이 됐는데 그 중에 3번은 아주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파양이 돼서 윌은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버려지는 경험을 되게 여러 번 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쇼는 윌에게 저번에 공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킵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다음 목요일이 되었는데 둘 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1시간이 지나갑니다. 램보 교수는 쇼한테 그게 맞냐고 물어봐요. 그거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쇼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윌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내 방식을 믿으라고. 램보는 의아해하지만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제 수학 문제 풀이 시간이 다가왔고요. 램보 교수실에서 램보 교수와 램보 교수의 친구인 매우 똑똑한 어느 수학 교수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풀지 못하는 어떤 수학 문제를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풀고 있는데 윌이 갑자기 왜 잠깐 하더니 그냥 단숨에 풀어가지고 프로젝터에다 띄워줍니다. 램보 교수도 너무 깜짝 놀라고 다른 교수도 엄청나게 많이 놀라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했던 학문, 그 정점에 자기가 선 것에 대한 자부심, 근데 이런 자신을 매우 초라하게 만드는 20살짜리 꼬맹이를 봤을 때 사실 멘탈이 안 흔들리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함께 공부를 하러 온 교수님이 매우 멘탈에 상처를 받고요. 램보 교수의 조교가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교수님은 뛰어난 분이세요. 교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천재는 못 이기죠. 다시 목요일이 되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은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가고요. 심지어 쇼는 꾸벅꾸벅 졸기까지 합니다. 끝나갈 때쯤에 윌이 먼저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비행기 탔을 때 얘긴데요. 기장이 마이크 끄는 거를 깜빡하고 부기장이랑 잡담하는 게 스피커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커피하고 오랄만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스튜어디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장한테 마이크가 안 꺼졌어요 라고 전달해 주려고 기장실로 뛰어가는데 뒤에 있던 한 승객이 얘기합니다. 이봐 스튜어디스, 커피도 가져가야지. 비행기 타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더 재밌잖아요. 인정. 저 여자랑 잡았어요. 그래? 엄청 잘했어요. 아, 그래? 지난주에 데이트도 했어요. 좋았어? 또 만날 거야? 몰라요. 왜? 전화 안 했거든요. 아마추어네. 다 작전인데요. 그래, 방구석 계백수.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튼, 그 여자는 좀 달라요. 그럼 전화를 해. 그러다가 똑똑하지도 않고 재미없는 여자라는 것만 알게 될걸요.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기 싫어요. 근데 쇼는 알아보죠. 반대로 완벽한 네 이미지를 망치기 싫어서겠지. 윌은 스카일라하고 데이트하고 너무 좋았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별로인 사람인 걸 들킬까봐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들한테는 스카일라가 저번 데이트 때 너무 괜찮은 여자였는데 다시 만나면 안 좋은 점들이 보일까봐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간직하려고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 치고 있죠. 션한테는 통하지 않고요. 평생 그렇게 살면 누구하고도 진실된 관계를 쌓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윌이 먼저 마음을 열어줬으니까 션도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여기부터 100%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진짜로 너무 웃겨서 그 물 끓는 주전자 소리까지 내면서 막 웃는 씬인데 내 와이프는 긴장하면 방구 끼는 버릇이 있었어. 한 번은 잠자면서 엄청 크게 방구를 꼈는데 나도 깨고 우리가 키우는 개까지 깬 거야. 그러더니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 당신이 그랬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어. 내가 꼈어.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죽고 나서 생각나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추억들이야. 엄청 대단한 일, 함께
여행을 갔던 일, 뭐 엄청난 걸 해낸 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니었던 일상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다. 윌, 너도 슈퍼 천재지만 완벽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완벽한 여자는 아닐 거야.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서로한테는 완벽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서로에게는 장점이 되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다 라고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윌이, 사실 이 상담은 쇼니 치료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윌이 얘기해요. 이제 아내가 떠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나요? 쇼니 대답해요. 내 아내는 죽었어. 죽은 거 아는데 재혼 생각 없냐고요. 내 아내는 죽었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승환 가수 노래 중에 우리 어떻게 뭐 이별한 채로 뭐 살아요 뭐 약간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인생극장이었나? 거기에 나오는 걸 보고 바로 이제 가사를 쓰신 그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분께서 아마도 백혈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내를 백혈병으로 잃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고, 이제 그분이 아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잊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그 이야기가 있죠. 매우 유명한. 저도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그 다큐멘터리의 약간 요약이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라는 노래죠. 그것처럼 그냥 인생에서 여자가 한 명으로 정해진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남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죠. 되게 큰 축복일 텐데 이렇게 잃게 되었을 때는 또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은 쇼는 타임스 업, 시간 다 됐다고 말을 하고, 윌은 아쉽다는 듯이 떠납니다. 윌은 점점 이제 쇼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 상담 시간을 기다리고 상담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게 됩니다. 어쨌든 윌은 션하고 상담에서 센 척은 했지만, 당신도 새로운 도전 못하네요? 센 척 했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로 스카일라를 찾아갑니다. 스카일라는 여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몰래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데이트하자고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스카일라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존나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칼로이드 양성자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내야 된대요. 씨발,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일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윌은 참을 수가 없었고요. 사실 여태까지 스카일라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내서 못 만났던 거잖아. 그래서 카페테리아에 가서 냅킨에다가 스카일라의 숙제를 5분 만에 해결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스카일라는 아직 윌이 그 정도까지 천재인지는 몰라요. 그냥 좀 똑똑한 애인 줄만 알아. 그래서 다른 숙제 한 애 거를 베껴서 훔쳐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둘은 숙제를 해결하고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스카일라가 한 번도, 아마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경마 말고 경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 하운드들 달리기 시합하는 거, 돈 걸고 하는 거 있지. 이제 거기 가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스카일라는 윌한테 좀 개인적인 일 같은 걸 자꾸 질문하는데 누가 봐도 둘러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스카일라는 윌하고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계속 숨기잖아요. 근데 스카일라는 상처받을 걸 알아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났을 때도 윌이 자기한테 번호를 따로 오지 않자 본인이 가서 번호를 전달해줬고, 데이트를 하자고 엄청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도 튕기고 다음에 볼까 이러면서 작전을 쓰지 않고, 너랑 데이트 가고 싶은데 숙제가 많아서 안 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모든 스텝을 스카일라가 다 밟아요. 엄청나게 솔직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한테도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뭐 가족은, 형제 관계는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윌이 너무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윌은 자기가 아일랜드계 가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 기독교 중에 그 약간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어떤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좀 피임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현대 과학 기술도 많이 좀 이용 안 하시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형만 12명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한테 맹세한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13번째 남자 형제라고. 이름은 다 왜요? 라고 물어보죠. 당연하지. 형들인데. 뭔데? 마키, 리키, 데니, 테리, 마이키, 데이비, 티비, 터미, 조이, 로비, 조니, 브라이언. 스카일라는 믿지 않죠? 다시 얘기해봐. 마키, 리키, 데니, 테리, 마이키, 데이비, 티미, 터미, 조이, 로비, 조니, 브라이언. 머리가 좋으니까 거짓말도 잘해. 그래서 스카일라는 못 믿겠는데 못 믿기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허점이 없어. 왜냐면 완벽하게 거짓말하니까. 다시 목요일이 되었고요. 이제 윌은 숀과 상담 시간을 굉장히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에서 즐긴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아하게 되고 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인생이 좀 달랐을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한 거. 알아. 무슨 의도인지 알아. 지금 느끼는 이 고통 때문에 아내를 만났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1975년 10월 21일. 오 마이 갓. 날짜까지 외워요? 당연히 외우지. 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날이니까. 우승했었던 때인가 보네요. 엄청 유명한 경기인가 봐요. 역전 홈런으로 월드시리즈 우승한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보스턴이 00년대 우승하기 전까지 100년 가까이 우승 못했다 하지 않았었나? 이거 맞나? 야구 좀 보는 사람 없냐? 75년에 보스턴이 우승한 거 맞아? 야구 아무도 안 보냐? 롤붕이 새끼들 씨발 롤만 보지. 아무도 몰라? 다 자나 이 새끼들. 대답이 없어. 아니, 영화적 설정 아니에요. 실제 그 당시 비디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75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아메리칸 리그를 우승하고 월드 시리즈를 진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어떤 뭐 뚱땡이 바비인가 그 친구가 역전 굿바이 홈런을 쳐가지고 이긴 아주 역사적인 경기 그날이거든요. 션은 그날 아내를 만난 거예요. 친구들하고 밤을 새서 티켓을 줄을 서서 샀고요. 윌이 그걸 듣고 그 티켓 구했어요? 오 마이 갓. 얘도 야구 팬이야. 티켓 구했지.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 좀 때우고 있었는데 펍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 가게가 환해지는 느낌. 에인절이 들어오는 것 같았지. 친구들이 경기 시간 됐다고 나가자고 하더라고. 나는 따라 나가다가 멈춰 서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티켓을 내밀며 너네는 야구 경기를 봐. 난 만나야 할 여자가 있어. 윌이 말합니다. 씨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고요? 존나 진심이었거든.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고 그날 아내를 만났고요. 펍에서 오늘부터 1위를 하고 그 뒤로 2년간 사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약 2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사별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스포츠의 힘이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윌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그 경기 티켓 샀어요? 보러 안 들어갔다고요? 오 마이 갓! 그 빅 경기를 놓쳤다고? 나는 아내를 만났어야 했으니까. 와, 그런 큰 경기를 놓치고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요? 이러는 거야. 근데 시간 순서상 보스턴 레드삭스가 굿바이 홈런을 쳐서 월드 시리즈에서 1승을 따낸 게 이 션 교수님이 아내를 선택했던 때에는 모르는 미래잖아. 그냥 티켓을 포기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가 보러 가려고 했던 경기가 위대한 경기가 된 거지. 위대한 경기인 걸 알지만 안 간 게 아니잖아. 시간 순서상. 근데 이 천하의 슈퍼 천재인 100년 만에 한 명 나온 천재인 윌조차도 스포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흥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 이게 스포츠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 션의 윌 스미스의 연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기깔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지어내서 하겠습니다. 그냥 5대 4로 지고 있었고 투 아웃에 주자는 2루. 근데 상대 투수가 정면 승부를 선택함. 뚱땡이 바비가 타석에 들어서서 존나게 웃긴 포즈로 치려고 하고 있었지. 그리고 상대 투수가 정면 승부 정중앙에 156kg짜리 직구를 던졌고 뚱땡이 바비가 뻥 하고 쳤는데 그게 그린 몬스터를 넘어서 홈런. 보스턴 홈 팬들은 흥분해가지고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왔고 바비가 플레이트를 도는데 관중들이 막 내려와서 방해를 하니까 저리 꺼져 이 씨발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 씨발, 나 플레이트 밟아야 돼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돌았던 그 경기야. 윌이 그 경기를 직관하신 건가요 선배님? 아니, 와이프 만나느라 못 갔어. What? 와이프 만나느라 친구들한테 그냥 티켓 양보하고 그냥 와이프 만났어. What the fuck? 션이 얘기합니다. 낸시와 2년 연애, 18년 결혼 생활, 아내가 아파서 6년이나 일을 그만두었던 거.
마지막 병상을 지켰던 2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시합 아무것도 아니라고. 윌은 점점 이제 숀한테 이제 감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용기를 내서 스카일라하고 점점 사이가 좋아집니다. 둘은 매우 깊은 관계가 되고요. 스카일라는 불만이 있어요. 맨날 자기 집에서만 만나는 거. 그리고 형제들이 12명이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 뭐 부모님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딜을 해서 친구들을 소개시켜줍니다. 뭐 알겠지만 4명 몰려다니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3명, 그다음 윌, 스카일라 이렇게 5명이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서로 좀 섞여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겠다, 섞여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이겠다 하는 걸로 아마 이제 이야기를 교환하는 걸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데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척키가 뭐 자기 삼촌 얘기를 꺼내요. 우리 삼촌 알지? 매일매일 술 먹으면서 음주운전 했던 삼촌인데 그날따라 술을 많이 먹었는데 차가 비틀비틀 가니까 경찰이 잡은 거야. 삼촌이 좆됐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내리라면 내려야지, 안 내리면 총 맞으니까 내리자마자 경찰 옷에다가 다 토해버린 거야. 와 씨발 좆됐노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 경찰이 뭐야 씨발 하고 나서 뒤를 봤더니 어떤 차가 나무를 들이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경찰이 사건 수습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면서 우리 삼촌한테 여기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삼촌은 자기가 토한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생각해봤는데 아니 씨발 내가 이걸 왜 기다리고 있어야 돼? 토하니까 술도 좀 깼다 싶잖아. 그래서 그냥 집에 와버린 거야.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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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벨이 울리길래 나가봤더니 어제 그 경찰이야. 시침을 떼고 May I help you, police? 아 씨발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차고 열어. 예? 무슨 말씀이시죠? 너 어제 음주운전한 새끼잖아. 이 새끼 빨리 차고 열으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뒤질래? 차고 열어. 삼촌이 차고를 열어봤더니 삼촌의 차고에는 경찰차가 들어있었답니다. 삼촌이 너무 취해서 자기 차를 몰고 집에 온 게 아니라 경찰차를 몰고 집에 와버렸고, 경찰은 경찰차를 도난당한 게 알려지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밤새도록 삼촌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씨벌놈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닌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봐서 아 우리 삼촌인 걸 알아채고 아침에 경찰차를 찾으러 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카일라가 근데 음주운전은 좀 그렇긴 하네요 라고 한다든지, 아 그래도 뭐 경찰차를 훔쳐탄 건 좀 그렇네요 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쎄해지겠죠. 근데 스카일라가 엄청 웃더니 자기도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예.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50주년째 결혼 기념일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영감, 당신은 여전히 잘생겼구려. 5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우이. 그래서 당신 소원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나는 들어드릴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할망, 50년 동안 자네랑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 그게 뭔감? 오라르. 아하, 당신은 단 한 번도 나한테 그것을 해주지 않았잖아. 죽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꼭 한번 알고 싶어. 알았수다. 틀니를 빼고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받으며 오 마이 갓 이런 느낌이었구만. 오오오오오 할망 너무 고마우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네. 내 소원을 이렇게 이루었으니 당신도 소원을 얘기해 보구려 라고 말을 하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잠깐만요. 좀 현타가 오네요. 하지만 영화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셔가지고 100년 해로의 비법은 건강.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친구들도 다들 스카일라를 좋아해요. 내숭 없고 쿨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있고. 션하고 램보가 션의 단골 펍에서 만납니다. 둘이 이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램보는 이제 술은 마시지 않고 그냥 탄산수 한 잔 하고요. 이제 윌에 대해서 서로 물어봅니다. 근데 서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램보는 이미 그 법원 판사하고 약속했던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케어 기간이 끝나가니까 이제 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자기가 좀 청사진을 그려보고 몇 가지 회사를 추려서 윌한테 추천을 해줄 셈이에요.
쇼는 그걸 반대합니다. 윌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램보는 지금 윌 같은 천재를 하루 썩히는 것도 너무 아깝다. 얘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애다. 그래서 얘가 지금 테슬라에 가서 취직을 하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취직을 하든 구글에 가서 취직을 하든 어딘가에 취직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쪽이고 쇼는 그러면 안 된다. 윌은 현재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어린애다. 키드다. 얘 마음을 먼저 열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막 벌입니다. 램보의 그런 주장에 쇼니 얘기해요. 테드 카잔스키라고 알아? 모르겠는데 테드 카잔스키라고 50년 전쯤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열화학 수학에 대해서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서 수학회가 발칵 뒤집혔었지. 램보가 그 정도 수학 천재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뭐? 카잔스키? 처음 들어보는데? 쇼니 펍 주인장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주인장, 테드 카잔스키가 누구지? 그 새끼 폭탄 테러범 아니야? 싫어하죠 이거는. 테드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계속해서 월반을 하면서 15살 땐가 하버드 어디 물리학과 여기 입학을 하고요. 적응을 당연히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매우 괴롭게 하고 25살 땐가 어디 또 아이비리그 어느 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되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학생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폭탄을 만들어서 택배로 사람들을 해쳐가지고 검거가 된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션은 윌이 뭐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멘탈이 먼저다 라는 거고, 램보는 누구나 힘든 점은 있다. 씨발 그거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램보가 윌은 이미 내가 추천한 맥닐사에 면접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맥닐사를 보여줍니다. 맥닐사에는 윌 대신 친구인 척키가 맞지도 않는 작은 양복을 입고 가서 면접을 보고 있고요. 매우 거만하게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 3명이 있고 이 3명은 대표, 뭐 CEO, CFO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업계에서 뭐 최고인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베네플릭이 근데 이 업계에서 선수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수금이요? 저희는 제안 드린 대로 첫 연봉은 8만 달러이고요. 보너스는 150%고 뭐 상여금은 어떻고 뭐 사무실 어떻게 아이씨 선수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 연봉 얼마인지 몰라? 들었는데 천재인데 모르겠어? 상여금 보너스 모르겠어? 다 안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선수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먹물 아저씨들이 당황해요. 저기 혹시 저기 뭐 현금을 말씀하신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이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저 76달러 있는데요. 옆에 사람은 저도 한 50달러 있습니다. 오케이.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한 120달러를 탁 챙겨가지고 탁탁탁 하면서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그 지갑 안 꺼낸 그 가운데 양반? 내가 외워놨어. 오케이? 나 이제 돌아갈 건데 다음에 만날 때는 현금 갖고 다녀. 알았어? 이러고 그냥 집에 가. 미친 새끼가. 그리고 이 시간에 윌은 당연히 스카일라하고 데이트 중입니다. 근데 스카일라는 카페에서 숙제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 하버드가 숙제를 많이 내주나 봐. 윌이 얘기합니다. 내가 풀어줄까? No! 이건 내가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꼭 공부해야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리고 스카일라가 좀 궁금하니까 윌한테 한번 물어봐요. 보면 뭐든지 다 기억하는 거야? 피아노 칠 줄 알아? 말 돌리지 말고. 아니, 말 돌리는 거 아니야. 네 수준에 맞게 지금 설명해 줄게. 오케이. 칠 줄 알아. 그럼 넌 피아노를 보면 뭐가 떠올라? 쇼팽? 비토반? 그렇지. 근데 나는 피아노를 보면 그냥 건반, 페달, 나무 박스 밖에 안 보여. 그거랑 비슷한 거야. 너는 피아노를 칠 줄 알고 피아노를 보면 여러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떠오르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 피아노 못 쳐. 기타도 못 쳐. 근데 읽으면 그냥 외울 뿐이야. 별거 아니야. 이걸 듣고 스카일러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널 이제 찾았을까? 둘이 카페에서 딥키스를 나누고요. 누가 봐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근데 윌은 눈빛이 좀 흔들려요. 사랑에 빠지는 자신이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너무 빠져드는 스카일라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스카일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맞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스카일라는 자신의 사랑이 100% 확실해요. 근데 스카일라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요. 스카일라는 현재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물리학과 같은 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3, 4학년쯤 되는 것 같고. 근데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의대를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윌이 최초에 그러면 나 6개월 정도 데리고 놀고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스카일라가 이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윌에게 제안합니다. 나랑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자. 여기서 보일 수 있는 남자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스카일라가 좀 그 정도로 좋진 않다면 아 좀 생각해 볼게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좋아한다면 아 나도 너랑 함께 있고 싶은데 라고 하든지 너무 좋다 같이 가자라고 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윌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랑 같이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고?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확신해? 확신은 못하지.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너랑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윌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거기까지 갔는데 네가 나한테 싫어하는 점을 발견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던 걸 후회할지도 몰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너는 나와 함께할 마음도 없고 반품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반품? 그게 무슨 얘긴데? 왜 그런 말 써? 당연하죠. 윌은 여러 번 파양을 당했고 그 중에서 세 번은 매우 심각한 학대에 의한 파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았다가 선택을 받았다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스카일라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만약에 너랑 같이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너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반품하고 싶으면 어떡해? 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카일라 입장에서는 반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윌은 얘기합니다. 난 못 가. 왜 같이 못 가? 라고 말을 하니까 난 뭐 직장이 여기 있고 사는 집이 여기 있고 핑계를 막 대지만 다 핑계죠. 그냥 무서운 거죠. 거기 갔는데 버려질까 봐. 여자는 근데 다른 생각을 또 하겠죠. 윌, 만약에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이해할게. 말을 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왜 못 가는데? 뭐가 두려운데? 내가 두렵다고? 내가 두렵다고? 씨발? 너 씨발 어차피 여기 6개월 있을 동안 재미 볼 상대 구했던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많은 새끼랑 결혼하고 나서 옛날에 양아치 같은 새끼 잠깐 사귀었었다 그런 추억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씨발 착한 척 하지 말라고. 스카일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 나는 1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았어. 만약에 아버지랑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모든 유산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는 안 돼. 네가 무서워서 나랑 같이 못 가는 거면서 핑계 대지 마. 윌은 더 성질을 냅니다. 내가 뭘 두려워해 씨발 하면서 더 성질을 냅니다. 근데 스카일라 지지 않죠. 내가 널 사랑해 주지 않을까봐 겁내잖아. 근데 나도 두렵다고. 나도 너랑 그렇게 만나다가 버려질까봐 두렵다고. 근데 나는 적어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력하잖아. 근데 넌 아무것도 안 해. 도망만 쳐. 윌은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 집에 간다고 하고 스카일라는 집에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윌은 더 흥분하고 오케이 진실을 원해? 여기 배에 있는 이 흉터? 화상? 이거 놀다가 데인 거 아니야. 그 씨발놈이 담배로 내 배 지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상처? 이거 그 새끼가 나 칼로 찌른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이런 얘기 해줘? 진실을 원해? 이러면서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고요. 스카일라는 울면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윌은 더 화를 낼 뿐이고요. 스카일라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다시는 전화도 안 하고 영원히 사라져 줄게. 울면서 애원하고요. 윌은 I don't love you.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며 방을 떠납니다. 스카일라는 매우 고통스럽게 울부짖고요. 이렇게 둘의 관계가 끝납니다. 윌은 멘탈이 많이 흔들린 상태로 다음날 램보 교수와의 이제 수학 문제 풀이 시간으로 가고요. 램보 교수가 낸 문제를 가뿐하게 풀어서 제출을 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램보 교수가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마이갓을 찾으면서 돋보기 안경을 끼고 감탄을 하고요. 이런저런 걸 물어보려고 하지만 윌은 그 정답 맞으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정답 맞다니까요.
정답 맞다고요. 집에 가서 연구 더 하세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려고 합니다. 램보 교수는 맥닐사 면접 어떻게 된 건가?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선한 미팅에 그렇게 바람을 맞추면 내 평판에도 좀 그렇지 않나? 신경 좀 써주게. 앞으로는 그런 거 주선하지 마세요. 램보가 얘기합니다. 조금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씨발? 교수님.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존나 지루해요, 씨발. 교수님은 뭐 당신이 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문제? 아무도 못 푼다는 이 문제? 전 세계 누구도 못 푼다는 이 문제? 나한테는 그냥 씨발 조크예요. fucking 조크라고. 너무 쉬워가지고 하품 나온다고 씨발. 이러면서 이 문제 풀이를 라이터로 불을 태워버리거든요. 램보 교수가 불에 타고 있는 이 정답지가 땅에 떨어진 걸 주우려고 무릎 꿇고 뛰어오면서 A4 용지를 주워서 불을 막 끕니다. 램보 교수도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증명할 수 없어. 근데 넌 할 수 있지. 차라리 너를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잤을 거고 세상에 너 같은 똑똑한 애들이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악몽도 안 꿨겠지. 네가 재능을 헛되이 쓰는 걸 보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실수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선택 같은 걸 볼 때 특히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아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패스했어야지 슛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걸 사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를 볼 때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무대까지 가지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램보는 자기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진 윌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윌 입장에서는 램보의 말이 과연 잘 들릴까? 잘 안 들릴 수 있겠죠. 저도 너무 많이 해온 실수고 앞으로도 그 실수를 하겠지만 남이 하는 어떤 일이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회생방은 존나 쳐찍고 하지만 정작 저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인데 내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자기 문제를 곧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보고 그렇게 많이 답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 인생을 잘 못 살고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 같은 실수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디런팅 이번에 보면서는 좀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도 남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잘 살고 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윌은 램보가 또 미팅을 잡아준대. 안 가기가 좀 저시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줍니다. 여기는 이제 국방부고요. 국방부에서 일해 볼 것을 제안받아서 국방부의 어느 좀 높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하고 면접을 보고 있고 옆에는 다른 군인도 또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맷 데이먼이 물어봐요. 제가 왜 여기에서 일해야 하죠? 여태까지의 면접자들이 다들 슈퍼 천재인 위를 모셔가기 위해서 저 자세였던 것과 달리 여기 국방부 아저씨는 굉장히 약간 요런 자세로 왜 우리랑 일해야 되냐고?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뭐 그런 극비들을 다룰 수 있게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네 수학 좋아하나? 예.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는 집합, 근해 공식, 큰 수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실컷 마음껏 정보를 볼 수 있다네. 뭐 저도 대충 찾아봤습니다. CIA의 7배 정도 수준으로 뭐 비밀 업무 같은 걸 국방부에서 하고 있죠. 뭐 숨기진 않겠네. 우리가 그렇지.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뭐? 국방부를 거절해? 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일하게 되면은 암호를 푸는 일을 하겠죠? 저는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이 풀지 못하는 암호를 풀겠죠? 근데 그 암호라는 게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느 반군 위치라면 제가 암호를 푼 덕분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 1,500명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은 몇 년간 군 복무를 하고
돌아와 보면 자기가 일했던 공장이 자기가 폭발시켰던 그 나라로 이전을 한 걸 알게 되고, 그 군인은 일자리를 잃고 그 반군이 있던 나라에서는 물하고 빵만 줘도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매우 싼 값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제품들을 싼 값으로 사면서 행복해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짓거리가 미국이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한 개지랄 연병 작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군인은 PTSD가 오겠죠. 이래도 제가 국방부에서 일하기 싫은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국방부 아저씨도 반박 못하죠? 쇼는 그딴 얘기 안 궁금하다. 네 얘기나 좀 해보자. 영혼의 짝이 있니? 예, 제 친구 누구? 척키. 불알 친구야. 걔는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애겠지만 영혼의 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영혼의 짝 있니? 많아요. 이름 대봐. 셰익스피어, 니체, 프로스트, 어커너, 칸트, 포프, 록 다 돌아가셨잖아. 선생님 짝도 죽었잖아요. 기싸움을 하지만 결국엔 본질로 들어갑니다. 너는 사랑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버려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한다. 너 뭘 원해? 대답 못하죠? 봐봐. 너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꽉꽉 채워 다니는 천재지만 네가 뭘 원하는지조차 대답을 못하잖아. 넌 그냥 헛똑똑이 새끼야. 응? 아, 제가 원하는 거? 저 청소부. 네가 원하는 게 청소부라고? 예? 뭐 자동차 정비공도 하고 싶어요? 정비공 하고 싶다고? 왜 지금 직업 무시하세요? 지금 흑자일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업 비하하시는 거예요? 돈 못 번다고 직업 비하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공 없으면 사람들 차 못 타요. 청소부 없으면 먼지 많아서 사람들 콜록콜록 기침해요. 아, 그래? 그렇게 나올 거야? 그게 네 진심이야? 네가 청소부라는 직업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청소한 거야? 네? 아, 그래서 너네 집에서 지하철 타고 40분이나 가야지 있는 MIT 공대 청소부를 한 거야? 너희 집 근처에 청소부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데? 청소 일 하면서 MIT 공대 최고 수학자가 낸 문제 거기 복도에서 풀어 제낀 거야? 진짜 청소만 하고 싶은 네가? 그딴 개소리 할 거면 꺼져. 윌은 스카일라가 떠나기 전날 전화를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해보고 싶었다. 잘 가라, 잘 살아라. 스카일라는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화를 받고 이런 척 저런 척을 하지 않고요. 바로 윌한테 I love you라고 박아버립니다. 윌은 안 만나고 싶은 척, 안 그리운 척, 떠나보내기 싫지 않은 척, 척척척척 하면서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근데 스카일라는 윌의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냥 알러뷰를 박아버려요. 윌은 그 얘기를 듣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활짝 웃었다가 이내 표정을 다시 풀고 잘 지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스카일라는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여기가 보스턴이잖아요. 동부죠. 캘리포니아는 서부. LA가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LA 뭐 골든 스테이트 있는데.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다른 나라로 가는 수준의 여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스카일라는 아예 캘리포니아에 살러 가는 거고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최후의 최후까지 윌이 혹시나 왔을지 찾지만 윌은 공항 근처 공원에 앉아서 멍하니 스카일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카일러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쳐다봅니다. 용기가 없어서. 윌은 척키 삼촌이 소개해준 그 건물 철거하는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스카일러를 잊은 고통을 어떻게든 좀 잊어보려고 열심히 오한마지를 합니다. 일이 끝났다는 신호도 듣지 못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척키하고 맥주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스카일러랑 요즘에 어때? 헤어졌어? 헤어졌어? 한 일주일 됐어. 아, 진짜? 캘리포니아 의대 간대. 뭐 교수는 뭐래? 뭐 나보고 앞으로 50년 동안 책상에 박혀 있으래. 내일 모레면 21살인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너 돈은 많이 벌겠다. 실험실 생쥐꼴이지. 이거보단 낫지. 뭐가 나? 넌 여기 탈출해야지. 탈출해? 왜 탈출해? 뭔 소리야? 나 여기서 계속 살 건데? 여기서 평생 살면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네 애랑 내 애랑 야구팀 들어가면은 데려다주고 야구 경기 보고 이렇게 평생 살 건데? 척키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윌, 넌 내 친구니까 진심으로 얘기할게. 만약에 몇 년 뒤에도 네가 여기에서 나랑 같이 이러고 있잖아? 난 널 죽일 거야. 뭐? 네가 만약에 몇 년 뒤에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널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넌 재능이 있어.
난 그런 게 없어. 난 아마 20년 뒤에도 여기서 오한마지를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너는 나랑 달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와 같은 재능을 갖게 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근데 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일을 숭고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연기하면서 우리랑 계속 같이 지내는 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내 하루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내가 아침에 너를 데리러 가서 차에서 내려서 니네 집 문을 두드리러 걸어가는 그 10초. 그 10초간 나는 매일매일 생각해. 네가 작별 인사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 집 문을 두드려도 네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 나는 네가 그래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이제 상담을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나와서 램보가 그걸 알게 돼서 숀의 사무실에서 숀과 램보는 또 말다툼을 하는데 매우 원성이 커집니다. 윌이 그렇게 술주정뱅이들이랑 깡패 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 그대로 놔둘 거냐? 윌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 그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 스스로 이겨내야지. 왜 현실을 회피할까? 왜 아무도 못 믿을까?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이야. 프로이트 타령 좀 그만해. Listen to me. Listen to me. 왜 멍청한 애들하고 해롱거리면서 다니겠냐고. 왜냐면 걔들은 절대로 배신 안 하니까. 윌이 부탁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해줄 의리가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 감동적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떠나는 그런 방어 기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된다고. 네가 지금 밀어붙이면 그 애는 망가질 거라고. 포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 너처럼. 나처럼 뭐. 너는 씨발 수학 포기하고 그 지랄 떨면서 살고 있잖아. 어? 너는 나보다 똑똑했지. 근데 내가 필지상 받았지. 그거 질투하잖아. 내 인생 부러워하잖아. 내가 성공한 거 나는 죄책감 하나도 없어. 그리고 윌도 너처럼 실패자로 만들지 마. 실패자가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존나게 싸워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버전에서는 살짝 편집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션하고 램보는 대학 동문이고 같은 기숙사 방을 쓴 사이고 매우 절친이었고요. 대학생일 때 말고 아마도 이제 대학원생일 때일 것 같은데 션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어떤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램보가 그걸 세벼가지고 논문 발표를 해서 램보의 인생이 지금처럼 탄탄대로로 필즈상도 받고 MIT 공대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대교수가 된 거고 쇼는 뭐 자신의 논문 연구를 빼앗기고 나서 물론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또 아내까지 사별로 잃고 나서 램보 입장에서는 삼류 대학에서 자기 전공도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램보는 쇼니 실패자로 보이는 거고요. 쇼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심지어 램보를 원망하고 있지조차 않거든요. 근데 램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거를 윌이 창밖에서 듣게 됩니다. 램보가 자리를 피해주면서 상담이 다시 시작되고요. 쇼는 역시 스윗하게 쟤랑은 맨날 싸워.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상담이 몇 번 안 남아서 자네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네. 보고서를 이렇게 들쩍들쩍 하는데 윌이 물어봅니다. 끔찍하죠? 나도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끔찍한 걸 많이 보게 되지. 하면 사진을 살짝 보여주는데 이제 손으로 때려서는 생길 수 없는 좀 심각한 멍이 온몸에 있고 칼에 찔려서 배에 빵꾸가 나 있다든지 담배 같은 걸로 지져서 몸에 화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윌은 여러 번 파양을 당했는데 그 중에 세 번은 심각하게 학대를 당해서 이제 경찰이랑 이 아동 보호국 이런 데에 나와서 이렇게 파양을 한 그런 거였고요. 엄청 많이 학대당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PTSD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서로 조금 공유를 합니다. 윌도 숀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단서들을 통해서 숀이 먼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때릴 상대를 찾아다녔는데 엄마하고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맨날 내가 먼저 덤볐다. 반지 끼고 있는 날은 특히나 좀 많이 그랬지. 윌도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테이블에다가 막대기, 허리띠, 렌치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 같으면 허리띠로 하겠다. 저는 렌치를 선택했어요. 왜? 그냥 뭐 해볼 거면 해봐라. 뭐 반항심 같은 거였겠죠. 윌이 얘기합니다. 뭐 보고서 어떻게 쓰셨어요? 뭐 애정결핍, 뭐 PTSD 뭐 그런 거 쓰셨나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 그래서 스카일라랑 헤어졌을까요? 털어놓고 싶니? 아니요. 그러니까 윌도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연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윌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좀 관계를 자꾸 밀어내고 사람을 잘 못 만나고 폭력적이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찾아봤겠죠. 그리고 뭐 프로이트의 저서라든지 정신의학에 대해서 며칠 만에 거의 다 공부를 했겠죠. 슈퍼 천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뭐 애정 결핍, 트라우마, 버림받을까봐 버리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안다고 고쳐지면 병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씬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윌한테 션이 천천히 다가가며 윌, 나도 아는 게 많지 않지만 뭐 이런 거? 이런 보고서? 네 잘못이 아니야. 예, 알아요. 내 눈 봐. 네 잘못이 아니야. Not your fault.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니까요. 아니야, 너 몰라. 네 잘못이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눈을 맞추며 계속해서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윌은 처음에 이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다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쳐다보는 것 같은 션의 눈빛을 마주하고 처음엔 좀 화를 냅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아니 씨발 그렇게 나 쳐다보지 말라고. 알았다고. 알았다니까요. 그만 얘기해요. 막 화를 내요. 성질나게 하지 말라고. 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윌이 육체적으로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션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윌은 눈물을 흘리면서 션의 품에 안겨서 엉엉 웁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그리고 션한테 너무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윌은 많은 생각을 하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면접 자리도 조금 성실하게 가서 면접을 보고 뭐 어디 갈지도 나름대로 좀 결정을 하고 션하고 마지막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윌이 아쉬워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괜찮다면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요.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션은 연락해도 된다고 하고요. 쪽지에다가 자기 연락처를 적어서 주고 당분간 여행을 할 거지만 자동 응답기 통해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연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션도 자신을 찾으러 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죠. 윌을 상담해주면서 윌을 통해서 그리고 윌이 되게 날카롭게 공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션도 자기가 현재 좀 정체되어 있음을 상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자기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뭐 인도하고 뭐 이런 데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요. 션은 돌아가는 윌한테 굿럭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윌의 생일이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너 생일이잖아 이 새끼야 우리가 잊어버렸을까봐 이러면서 이제 투닥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쩍 들어서 밖으로 끌어내요.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못생긴 차가 있을까 싶은 정말 못생긴 차가 서 있고 친구들이 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수리해서 만들어준 차입니다. 너 이번에 어디 취직한 다음에 거기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지 하면서 차를 선물해 줍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이래봬도 팔기통이야. 떠나려고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 션을 램보가 찾아오고요. 이 둘이 좋게 잘 풉니다. 둘이 어렸을 때처럼 술 한잔 하러 가고요. 윌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생각이 바뀝니다. 친구들이 선물한 차를 타고 션의 집에 와서 편지를 하나 편지함에다 꽂아두고 어딘가로 출발을 합니다. 척키와 친구들이 윌의 집에 가서 어디 가기로 해서 역시 척키가 내려서 윌의 집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윌의 인기척이 없어요. 또 두드리며 윌!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안을 쓱 들여다보니까 원래 돼지우리 같았던 윌의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요. 척키는 웃으면서 차로 돌아옵니다. 척키가 꿈꾸던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윌은 말없이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서 척키가 윌의 진짜 슈퍼 절친이잖아요. 엄청나게 친한 사이잖아. 형제처럼 친한 사이잖아. 근데도 윌이 척키네 집에 놀러 가는 장면은 나오지만 척키가 윌의 집에 놀러 가는 씬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윌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집이 사실 놀러 가기 더 좋잖아. 척키는 엄마랑 살거든요. 그러니까 윌이 얼마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션 선생님은 편지를 보게 됩니다. 선생님, 램보 교수님한테 저한테 소개시켜준 일자리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꼭 만나봐야 할 여자가 있거든요. 윌 올림. 션 선생님은 그 편지를 읽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Son of a bitch. 내 대사를 훔쳤잖아. 션 선생님이 아내분을 만났을 때 친구들한테 만나야 될 여자가 있어 이러면서
매우 구하기 힘든 야구표를 친구들한테 주면서 아내를 만나러 갔잖아요. 똑같이 만나야 할 여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남기고 윌은 떠났습니다. 윌은 친구들이 선물해준 차를 타고 아마도 거의 100% 환율로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겠죠. 캘리포니아에 가서 스카일라랑 어떻게 될지,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윌과 달리 모험을 하러 한번 떠나봅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참 좋은 영화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몇몇 장면은 그냥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영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몇몇 장면은 좀 실제로 보시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스카일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스카일라의 큰 그림이 아닐까. 캘리포니아에 뭐가 있죠? 실리콘밸리. 윌이 과연 보스턴에 남아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가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훨씬 좋을까요? 스카일라의 해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카일라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죠. 그 쇼 선생님이, 뭔가 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램보는 교수라고 부르고 싶죠. 쇼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예전 아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한 얘기는 20년 전에 한 여자한테 말을 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을 걸지 못한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윌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걸 위해서 인생 최초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윌은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지. 아무리 천재라도 뭘 좀 알아야 창업을 하죠. 저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원래 그 아이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술들을 조합해서 우리한테 혁신을 선물해 준 사람이지, 본인이 그걸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기술 박람회 같은 데에 가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를 사거나, 혹은 몇 번 정도는 기술을 그냥 훔쳐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랑 항상 같이 있던, 마치 나르시시스트와 에고이스트의 관계처럼 어떤 굉장히 머리 좋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개발과 발명을 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스티브 잡스한테 갔죠. 마찬가지로 윌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 가지 발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창업을 잘하고 회사를 크게 키워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경험을 쌓아야겠죠. 이제 21살이 된 청년이니까. 아무튼 내일 정규 방송에서 봅시다. 내일 봐.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요.